수천수 건괴가 밑에 있고 그리고 감괴가 위에 있는 다섯 번째 괴를 우리가 계속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대상전에서 말하는 모습은 이런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이 있는 거, 근데 물을 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 구름으로 바꿔서 표현을 했고, 그 구름이 그 하늘 위에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분명히 비가 되어서 떨어질 텐데, 그 떨어지는 그 타이밍을 카이로스라고 했죠. 이것을 기다림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글자 모양이 이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각골문에 보면은 이거 분명히 구름을 제사 지내는 무당이 밑에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기우제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여기 글자 모양으로는 분명히 이건 뭐 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숙괴인데, 이것은 이제 기다림이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군자는 이러한 숙괴의 형상을 본받아서 음식 연락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기다림은 음식이 있어야 된다. 굶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숙괴는 기다리면은 반드시 이 유부,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이 부라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주역에는 이 부가 이게만 날개로 자식을 이렇게 품고 있는 달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생명을 잉태시키는, 그러기 위해서 그 어미가 자식에게 모든 기운을 쏟고 있는 그 성실함, 이런 것을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광형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이 제5궤를 가지고 오효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빛이 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점을 치면 항상 길하게 된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괴가 나오면은 나쁘진 않아요. 이게 나쁜 운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천을 건너는데 네가 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어떠한 모험을 해도 되는 괴. 인생에서 이런 괴를 만나면 대천을 건너라. 큰 강을 건너라. 지금 계속 이 물을 상징하는 감괴가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제3부터 3, 4, 5, 6, 7 이렇게 쭉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64괴를 배치하는 사람이 이 초기에 이 물이라는 것과 어떤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어떠한 그 생명 철학적인 그 세계관이 여기 겹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책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해야겠는데, 작년에 그 어렵게 추운 날씨를 불구하고 농산어촌 개벽대행진이라는 이름 아래 18개 시군에서 민회를 열면서 행진을 했는데, 그 전체 기록이 농어촌의 분노와 희망이라고 그래서 이 책으로 돼서 나왔습니다. 이게 지역재단에서 나온 건데, 교보나 뭐 영풍문고 요 정도에는 일반 서점에는 깔려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몇백 부 안 찍은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역재단에서. 그러나 살 수는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농어촌 문제가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이 농민들이 스스로 민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귀중한 자료고, 그리고 제일 앞에 소빈과 나 농산 어촌과 조국의 앞날이라 해서 제가
제 자서전적 이야기를 여기 상당히 자세하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재밌게 도올이라는 인간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글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체 그 민회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농촌 문제가 어떻게 과연 해결돼야 되느냐. 근데 지금 도무지 현재 정치가 이 나라를 걱정 안 하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정말 이 농어촌의 분노와 희망이라는 이 제목은 정말 우리에게 리얼한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상당히 절박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몇 부가 안 된다니까 우리 최소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꼭 초판본을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괴사까지 이제 했는데, 여기 보면 초구니까, 초구라고 하는 거는 양의 자리에 양효가 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이 앞으로 이 모든 기다림의 최초란 말이에요. 이 최초. 기다림의 이 최초기 때문에 여기 교라는 말을 썼는데, 보통 이거를 나라로 친다면은 여기에 요 2, 3, 4, 5가 나라 국자의 국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깥에 여기도 항상 윗자리도 그렇고 여기는 교가 돼요. 이거는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성곽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성을 말하잖아요. 여기 이 국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국인이라는 거는 국 안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이 밖에, 그러니까는 밖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 난국을, 지금 여기 이게 갓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상징하는 건데, 이 갓난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성곽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 있는, 진주성님은 진주성 밖에서 지금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진주성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제 1차 대첩이라는 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외곽에 있던 그 의병들이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보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는 놈들도 뒤에서 후방 공격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 진주성 대첩이라는 게 그 의미를 갖는 건데, 인생의 어떤 모험을 시작하는 것도 예를 들면 이 초구의 이 자세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국 외로 나와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는 항상 여기 항이라고 그랬대. 항이라는 것은 네가 어떤 그 기발한 계책을 만든다 그러지 말고, 항상스러운 너의 상식이 허락하는 바 항상스러운 자세로 그러한 방략을 써라. 그러니까 항상스러움을 쓴다고 하는 얘기가 특별한 어떤 기발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항상스러운 상식적인 그러한 방식대로 하는 것이 이롭다. 그래야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게 된다. 이 초구는 결국은 지금 이 수라고 하는 이 궤에 있어서, 쇠라고 하는 궤에 있어서 어드벤처의 시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뭐냐면은 이 갓난을 뚫기 위해서 같이 전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궤는 항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적을 맞이해서 싸우게 되는 경우에 모래사장에 당도해서 기다린다, 그런 의미거든. 모래사장에서 기다린다. 마치 신립장군이 충주에 거기서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기다렸던 그런 거를 상징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비극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9.2에서는 약간의 여기 유언이라고 그랬어요. 작게 그 사소하게 말이 있을 수 있다. 그건 뭐냐면 너가 지금 여기서 그 모래사장에서 그 환란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소유언이라는 건 약간의 모략중상 같은 게 있게 마련이다. 여기 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그래서 그 말이 많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말이 있다라고 말이 많다라는 말이 회방 놓는 너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뭐냐면은 거기에 개의치 말고 효사가 점을 쳐서 효사가 나오면은 어떤 어드벤처를 하는데 상당히 어떠한 이 모래사장과 같은 그런 갓난의 경지에 네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군말하는 거 개의치 말고 그냥 나가면은 결과적으로 길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점을 쳐서 이 효사가 나올 적에 상황도 같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기 9.2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9.2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9.3은 강건하고 도발적인 인간인데 여기는 이제 진흙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흙.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래사장으로 거쳐도 진흙까지가 이건 아주 강가에 그러니까 앞에 강이 있는데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 이제 이거는 상괴의 세계로인데 진입하려는 것만 생각을 하고 굉장히 경망스럽게 이 진흙구덩이에서 기다린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적을 오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도래시킨다. 요런 케이스가 뭐 신립장군 경우는 굉장히 진지한 분이지만 하여튼 그 작전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경 세제 꼭대기에 좁은 데서 걔들을 협공을 했더라면은 상당히 유리한 고지였는데 그거를 놔두고 탕금대 쪽으로 저 충주로 갔다는 게 근본적으로 전략 미스죠. 전략 미스인데 요런 곳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원균 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원균 같은 칠청량 해전 같은 게 외놈들이 오게끔 유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참 슬픈 이야기지만은 나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그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잘 분석을 해야 오늘날 우리가 어떤 민족이며 우리가 어떤 역사를 살아왔으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난국을 헤치고 가느냐. 오늘날의 이런 사태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그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그 임진왜란의 모든 과정이 아주 밀집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걸 동아시아 7년 전쟁이라는 타이틀에서 본다면 위에 한 2년 정도가 있고 여기 한 2년 정도가 있고 실제로 이것이 전쟁의 아주 핵심인데 여기에 말미에 중간과 말미에 진주 1차, 2차 대첩이 붙는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진주 대첩으로 인해가지고 일단 진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퇴각을 시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다시 짜야지 우리가 여기서. 그래가지고 모든 병력을 후퇴시키는 가운데서 이 2차 진주 대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그만치 이 진주의 성에 있던 자그만치 하여튼 6만 이상 최후까지 우리는 최후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근데 마지막 한 번을 졌다. 그건 뭐냐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6만 명이 다 논개였다는 얘기예요. 이 논개라는 게 무슨 그 나중에 뭐 그 외장하고 뭐 술 먹다가 저 촉성루 가면은 촉성루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 물이 없어요. 거기 그 앞에 강가에 돌멩이에 새겨져 있는 거 이거 글로 어떻게 유인을 해서 거기서 빠졌다는 것이 촉성루에서 뛰어봐야 그 다치기만 하지 물에 안 빠져요. 거기가 위치가 그렇다고. 사실은 그 논개라는 것은 사실 상징적인 거죠. 6만 명이 다 논개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후퇴를 했다가 안 되겠다. 이게 다시 들어가자. 다시 침략을 할 때는 이 전투는 이거는 내가 얘기했듯이 중국을 어디까지나 명나라를 상대로 벌린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명가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명가도라는 거는 정확하게 정명가도를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 민중부터가 그걸 용서하지 않고 그들하고 용감하게 싸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넷플릭스에도 그 미국 사가들이 미국 역사가들이 만든 사무라이 시대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쭉 도쿠가와 이에야스까지 가는 그 우리말로 야망 소설이든가 대망 소설의 그거를 진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 있는데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쟁은 완전히 패전이었다라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패전의 원인에 이순신은 거기 안 나온다고. 조선의 의병으로 결국 패했다.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에 정확하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 막강한 의병 세력들에 의해서 도요토미는 패했고 거기에 대한 분노로 그냥 죽게 된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명나라를 대상으로 한 건데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완전히 여기서 진주성에서도 그때는 진주만 깨지면 전라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주에서 포기한 거예요. 이쪽으로 올 생각도 안 해.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명나라의 꿈을 버리고 조선의 호남을 장악해야 된다. 이거는 두 번째는 대호남 전쟁이에요. 호남. 이 대호남 전쟁에서 얘들이 싸워야 할 건 뭐예요? 이제는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이순신을 쳐부순다. 이순신과의 전쟁이다, 이제는. 그런데 얘들이 이 소서행장이라는 놈 밑에 우리나라 그 당시 보면 참 웃기더라고요. 이 요시라라고 하는 첩자가 있었는데 이 첩자가 우리나라 조정에서 관직까지 주는 첩자야. 관직까지 줬더라고. 그러니까는 조선말하고 이쪽 일본말을 양쪽을 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완전 일본 첩자거든. 그런데 가토 기요마사하고 이 소서 행장이 사이가 나빠가지고 사이가 좀 나빴대거든. 종교도 다르고 소서 행장이 기독교인이든가. 그래가지고 서로 뭐 좀 이 알력 관계가 있었는데 가토가 그 한산 앞바다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갈 테니까 며칠 가는데 거기에 그 진로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로 가는데 거기서 한산도에서 나와서 치면은 이걸 전멸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소서행장한테도 좋고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너희들의 이제 그 가토 기요마사의 그 대부대를 쳐부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한산도에서 그거를 받은 그 이순신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믿고 이 정보를 믿고 이걸 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이 전쟁의 ABC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대군을 동원해서 그 앞바다로 나가면은
복병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적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떠한 계책도 나의 전략으로 그거를 채택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뭐 오려면 오라 그래라.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가 이런 말을 쓰거든요. 우리는 한가롭게 있으면서 그놈들이 필요하지는 것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 이게. 이 대함대는 그렇게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 토적계라고 하는 것은 간계다. 기본적으로 토적계라고 하는 거는 이건 간계고, 이 간계에 믿어가지고 내가 함부로 전략을 짤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안 나간 거예요. 그거 안 나가 너무 잘한 거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요시라라는 놈이 이제 김응서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천재일우의 기회를 너희들은 놓쳤다. 가토는 이미 어디 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서를 꾸며가지고 왕한테 올리는 거예요. 선조한테. 아니 그게 말이 되냔 말이야. 그래가지고 권율 장군을 거치거든요. 그런 장계가 올라가면서 권율을 거치는데, 거기다가 권율이 보통 평을 단다고. 이렇게 하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하고 평을 다는데, 권율은 일체 평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기망조정, 종적불토라고 해서 조정을 기망하고 속이고, 그리고 종적불토라, 적을 다 놓쳐버리고 토벌하지 않았다. 선조가 그 말을 믿고 이 요시라라는 터무니없는 소서행장의 그 첩자의 정보대로 작전을 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순신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다 기획한 거는 원균을 이순신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갔는데, 그 한산도에 당시 군량미가 9,914석이 있었고 화약이 4,000근이 있었고 총통만 이 대포들이 300자루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각 배 안에 실린 것은 제외하고 이거를 다 남겨주고 이 함거에다가 실려가지고 큰 칼을 차고 서울로 가는 거예요. 이순신은. 그러니까 이순신이 가는 연도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울고, 장군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온 백성이 슬퍼할 때 원균하고 이 서인들 일당들이 그냥 매일 밤 술을 처먹어서 이제 됐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이순신한테 계속 아작이 났잖아요. 아까 제1차 이 전쟁에서 아작이 나고, 일본이 아작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호남 전쟁을 짤 적에는 자기네들 첩자로 하여금 그릇된 정보를 흘려가지고 조정을 이거를 이간질 시키면은 이순신은 죽게 돼 있다. 그 계획, 이 계획 자체도 터무니없는 계획인데 한국에 그대로 맥히는 거예요. 그만큼 선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고, 이렇게 해서 이순신이 올려가는 거 아니에요. 올려가가지고 무지막지한 이 고문을 당한단 말이야. 고문을 당한단 말이야. 그것도 아니 그 터무니없는 요시라라는 간첩에, 외놈 간첩에 의한 이거를 가지고 백전백승의 그 막강한 이 호남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순신을 진짜 이순신의 목을 치십시오 하는 막 상소들이 올라오고,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니, 그 온 국민이 막 엎드려서 막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이순신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선조가 실제로 죽이려고 그러고 무서운 고민을 한 거야. 이 주리를 틀고 말해가지고 그냥 패고 막, 이 고문을 한 번 당하면은 2번 당하면 죽는다는 말. 이야, 나는 이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어떻게 해서 선조가
그 이순신을 당시 그 나라의 가장 그 위험한 전쟁에 여기에 이순신과 같은 사람을 실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건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 돌아가는 거를 봐도 나는 우리나라 지금 이 임진왜란의 내용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일이. 그 뭐 일본 군대를 데려다가 같이 합동훈련을 하고 뭐 지금 미국에 대하는 거나 모든 게 뭐 우리나라를 그냥 뭐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으로 또다시 몰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짓들을 막 하고 너무도 빤히 보이는 어떠한 지금 계책이 이 나라에 미국이나 일본이 세우면 우리나라 정치계에 그대로 맥히는 거예요. 그 선조 얘기가 이건 난 보면서 이게 황당해도 이게 이렇게 황당할 수는 없다. 그런데 선조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유성룡이도 입도 뻥끗 안 했단 말이야. 그때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권율도 올라가는 그 장기에다가 자기 의견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군사학적으로 이렇게 할 때 이런 가첩자의 말을 믿고 이렇게 실제로 그게 다 입증이 됐거든. 이순신의 말대로 그 카톡 그 지나가는 길이고 뭐고 그렇게 하면 다 전멸시킬 수 있다는 게 다 며칠 후에 짜가로 증명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왕이 막 이게 죽여야 된다. 아니 어떻게 이순신을 그런 상황에서 자초지종을 들어본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목에 칼이 떨어지는 그 직전까지 갔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 뻥끗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판중추 부사로 있던 정탁이라는 사람이 신구차라는 걸 쓴단 말이야. 이게 구명운동이지. 구명을 펴는 이 차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쓰나요? 신구차라고 하는 이것도 뭐냐면 신구차라는 것이 뭐냐면 이순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잘못된 겁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구차라는 거는 죄를 선조 말이 맞습니다. 해놓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위대한 장수를 죽이시는 것은 선조 당신에게 이건 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한 만큼 기회를 주고 백의종군을 시키십시오 하는 얘기가 그 문장이 너무 설득력 있게 썼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또 빗대 가지고 그러면 순신이를 내가 봐주지. 그래가지고 백의종군을 시키는 데까지 끌고 가는데 바로 이 정탁이라는 사람도 남명의 제자예요. 남명 조식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적적으로 이순신이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전쟁의 명군이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는 거를 선조는 계속 강조하거든요. 내가 그 압록강까지 가서 거기서 그냥 울부짖으면서 천조에게 부탁을 해서 천군이 왔다. 이걸 명군을 갖다가 명군이라고도 안 해요. 이 천병이라고.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구원해주는 이들이 왔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문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 전쟁이고 선조가 올라가서 명나라 군대를 불러들여와서 우리를 도와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새끼들하고 명나라하고 외의 싸움인데
명나라는 아주 리얼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 위협이라는 건 리얼한 거였단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리얼한 거기 때문에 얘들로서 이 명군이 여기로 온다는 거는 자기네 전쟁을 남이 나라에서 쉽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전쟁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전쟁이 아니었다면은 여기 올 리가 없죠, 명군이. 자기들이 위험을 느끼니까 얘들이 우리 이 땅을 짓밟기 전에 조선으로 나가서 싸우면은 이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나라 군대에 대해서 우위를 가져야 되거든. 얘들은 자기들이 아셔서 온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놈들한테다가 모든 작전권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죽게 되는 것도 뭐냐면 이게 대호남 전쟁에서 이쪽지만 이 칠천량 해전 깨진 이후로 그 뭐 여러분들이 아는 명량 뭐 돼가지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관음포에서 이제 돌아가실까지가 그 내가 이번에도 그 안병부 선생 거를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내가 읽었는데 옛날부터 물론 읽었지만은 거기도 보니까는 그 옛날에 쓴 건데도 상당히 기발한 관점이 많더라고. 결국은 그 이순신은 자살을 택한 거지. 그 시대에 벌써 그렇게 쓰셨더라고. 왜냐면 졸개가 이순신 같은 대장을 그렇게 위대한 장군을 직접 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될 수가 없다, 그거는. 그거는 이순신이 일부러 쏘라고 그런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준 거다. 그렇게 쓰셨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여기 제2차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 2차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호남을 여기를 뚫으려면은 이순신을 이제 그러니까 이순신 자그만치 이순신이 그 거북선하고 270여 척이라고 그래요. 싸그리 괴멸된 거야. 칠천량에서. 그러니까 칠천량뿐이 아니라 이제 호남 바다가 텅 빈 거예요. 그걸 선조가 만든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했어요? 선조로서는 이순신이 너무 막강하게 여기를 장악하고 이걸 하고 있으니까 계속 불안에 떠는 거예요. 저놈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구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엎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 나라를 근데 오늘도 똑같다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임진왜란을 난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거는 똑같아. 지금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비워버리니까는 이때 뭐냐면 이 순천 외성 뭐 사천 외성이고 이게 전부 10만 대군이 저쪽 순천으로 해서 저 남원으로 가고 저 위로 해서 또 전주 입성해가지고 무혈 입성해가지고 그냥 100만 명 코를 다 잘랐다는 거 아니야. 100만 명이 된다는 거야. 코를 베고 다 죽이면서 여기서 이때 소위 말해서 지금 임진왜란이라는 게 1차 이게 전혀 다른 성격. 이때는 조선 민중을 그렇게 외병들이 와서 해치지 않았어요. 불도 안 태우고. 근데 여기는 완전히 호남을 아작내라. 여기 반항하는 새끼들 뭐 살아있는 거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 1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야. 실제로. 일본 종군 기자들이 그 당시 쓴 기록이니 이런 걸 쭉 보면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임진왜란의 비극은 이 두 번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순신을 요시라의 계책 하나로 괴멸을 시켰는데 그거는 선조가 시키게 만드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식의 계책에 휘말리지 않을 사람 같습니까? 쉽게 넘어가죠. 나는 이 선조라는 사람이 특별하다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작전권을 남겼다는 거는 이 명나라 군대로 와가지고 뭐 말할 수 없는 행패. 그 영의정 좌의정 이런 거는 그냥 뭐 소대장 같은 얘기를 막 깔아뭉개는 거야. 그런 식이고 지들 처먹는 것도 최고로 처먹고, 이 명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사람이 다 굶어 죽을 대로 저기 했는데, 명나라 군대가 유지되는 게 많을 때는 10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10만 명이 하루에 처먹는 요리, 그것도 중국들 맨날 차오해가지고 기름에다 볶아 먹는데, 그거 다 되려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 조선을, 이 명군을 피폐하게 만드는데 그걸 상전으로 모셔라. 결국 고종이 나중에 동학군을 토벌하는데도 모든 전 작전권을 일본 군대에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 이래로 이승만 정권 하에서 모든 작전권을 미군한테 넘기고 그거를 무기한 연기시켜. 그러니까 이런 그 행태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걸 다 내가 요거 9.3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지만은, 전시 작전 통제권, 이 모든 통제권을 넘기는 것이 임진왜란 때부터 우리 6.25 전쟁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쭉 돼, 이것이 4대주의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조선 중기 이전에는 그 4대주의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뭐냐면은 이 선조가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순신이 이렇게 희생당하면서 이 전쟁이 끝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말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단 망했다. 그런데 명나라가 다시 만들어 주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게 선조의 전후의 내거는, 이 제조지은이라고 하는 이것은 왜 이런 황당한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제조지은이 아니라 우리 민중이 일본 놈들 살려주고 중놈들 다 살려준 건데, 지들 와서 여기 와서 대리전을 한 건데, 제조지은은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의병들을 제압하려면은 선조는 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민중이 돌 던지고 침 뱉고 이 팔매질하는 거를 수차례 당했거든. 이거는 선조는 이런 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조지은이라는 황당한 이데올로기를 내거는 거죠. 그 이 제조지은이라는 것은 고종 때까지 가는 거예요. 고종 때까지 계속 가는. 그래서 계속 이 숭정연호를 쓰는 거예요. 연호도 숭정연호를 쓰는 거예요. 숭정. 명나라 연호를 계속 쓰고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40년 만에 병자호란을 또 일으키는 거고. 그 인조가 그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그래도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조가 그렇게 황당한 그 짓을 해가지고 지 아들까지 죽이는 거 아니에요. 저 소현세자까지.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은, 과연 이거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떤 역사를 살고 있는 것인가. 근데 이런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지금 선조가 그 백발백승, 그 나라를 구해는 그 백전백승에 일본인들도 그렇게 무서워한
장군을 그냥 칼로 치려고 그랬다니까. 지가 직접 내가 그냥 이놈 쳐 죽인다. 필요 없다. 원균이가 훨씬 더 낫다. 더 잘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나라 전략이고 이걸 다 무시하잖아요. 오늘날 정치 행태가 그대로라니까. 아니 선조 아주 그대로라니까. 자기 혼자 거짓말을 해놓고 거짓말 안 했다 그러면 되는 거고, 마음대로 저기 하는 놈들은 가서 그냥 세무조사 시켜서 입 다물게 하라고 그러고, 지금 이런 모든 행태가 선조의 이 DNA가 그대로 답습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역사를 왜 공부하는가, 주역을 왜 공부하는가? 결국은 항상 외부에서 이런 도둑놈의 새끼들이 우리를 침범하게끔 만드는 그런 간사한 생각 없는 놈들이 마구 날뛴다 이거야. 마구 날뛰는 역사라 이거야. 이런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여긴 너무 황당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서 뭐 태극기 부대가 있어도 적절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태극기 부대든 뭐든 어떤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나라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는가? 이 나라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나는 임진왜란을 항상 생각하면은 그 이순신의 삶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역사를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할 진로를 생각하는데 너무도 명쾌한 비전을 준다는 거지. 그 비전이라는 건 철저한 반성이라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이러한 교훈을 우리는 역사로부터 얻고 있지를 못한 것 같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